취업을 뽀개, 뽀개서 큐레이션해주는 취뽀 코디 여의도 TMI 권혁 중입니다. 오늘은요,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 채용 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상식들을 준비해봤어요. 이 내용은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상반기의 채용이 다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제서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이제 IT 계열부터 먼저 이제 공채를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에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사태 19의 이후의 비즈니스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채용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 이전의 채용 시장과 코로나19 이후의 채용 시장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바로 면접에 대해서도 물론 진행 과정이나 아니면 프로세스는 동일하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사회 전반에 또한 비즈니스 생태계에 또한 글로벌 경기에 수많은 영향을 미쳤던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면접 들어가셔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질문이 왔을 때에 확실하게 여러분의 업종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상식들, 그다음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취뽀코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운이 좋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먼저 우리가 경제 상식 코로나19와 관련된 세계 중앙 은행들이 2008년처럼 금융위기를 코로나19가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 면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섹터가 다 다를 거예요. 유통업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마케팅 직종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업종에 또한 다양한 섹터에 있을 텐데 여러분의 섹터와 관련돼서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여러분께 금융위기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왜 악화됐을까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공급과 아니면은 말 그대로 수요가 매치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바로 좀비 기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께 인사이트, 이 친구가 뭔가 경제에 대해서 아는구나라고 어떤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2008년도에 뭐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리먼 사태로 시작해서 정말 미국에서도 그랬고요. 금융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죠? 유동성을 풀었죠. 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을 풀면서 실제적으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손쉽게 대출을 받아서 그 기업을 살려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꾸 힘든 일은 안 하고 이렇게 은행 빚을 져서 계속적으로 연명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19가 터짐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비 기업, 한계 기업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미국 기업의 부채 수준은요, GDP의 75% 2008년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중이고요. 무엇보다 이런 부채 시장, 그러니까 기업 부채 시장이 좀비 기업을 포함해서 잠재적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요, 미국의 상장 기업 16%, 유럽의 10% 이상이 좀비 기업이다, 한계 기업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왜 금융위기처럼 코로나19가 세계 경기를 악화시켰을까? 시장이 너무 빠르게 위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빠르게 시장이 꽉 막혀버렸거든요. 그런 거는 왜 더 영향을 미치냐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금융이 실제 2008년도보다 4배 정도는 더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 효과가 금융시장이 커질수록 위기가 오면 그 부실 효과가 더 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또한 글로벌 경제 주체들이 위기다라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얘기가 빠르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계 기업, 뭐 좀비 기업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계 기업이 뭐고 좀비 기업이 뭐냐 봐야 되겠죠.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국내 대기업 17곳이 이자도 못 갚아 쓰러지기 직전에 한계 기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변수까지 등장해버렸죠. 대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로 못 느끼시겠지만 실제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에 보면은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을 나누는 이유 어떤 팩트가 있냐면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금융권이라든지 은행 이런 걸 준비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는 이야기겠지만 우리 상식적으로라도 이자 보상 배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식은요 간단합니다. 그냥 금융비용분의 영업이익이에요. 그냥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을 나누게 하면 됩니다. 그 뜻은 뭘까요? 이자 보상 배율이 1이면 한마디로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 금융비용이 같다는 얘기겠죠. 이게 1이라면 그냥 영업을 해서 번 돈과 그 벌어가고 그냥 이자를 고스란히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같다는 얘기예요.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그럼 1보다 크다는 건 뭘까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영업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갚아도 남는 거예요.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영업이익을 달성을 해도 영업 활동을 해서 이익을 내도 이자 갖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잠재적 부실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1년 동안 지속이 되면은 잠재적 부실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3년 연속이 되면 어떤 기업으로 분류하냐면 한계 기업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좀비 기업 이런 얘기를 표현도 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19년도 3분기 기준으로 국내 대기업 17곳이 한계 기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거는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이러한 섹터들이 사실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첫 직장을 구하실 때에 이런 정보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산 어렵나요? 많은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두산 괜찮은 곳 아닌가요?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지금 두산중공업 쪽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께서 정말로 중공업 하면 두산중공업 하실 텐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계열사 부실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두산 계열사라든지 두산 그룹에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 분석을 할 때 채용을 이제 준비할 때 그 기업의 SWOT 분석을 하죠. 수업 분석을 해요. 이 회사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뭘까? 기회 요인을 뭐고 위험 요인이 뭘까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하는데요. 우리가 두산 그룹 전체를 본다면은 거기에 보면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약점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접근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두산그룹이 사실 좀 어려운 이유는요. 계열사 부실 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재무적 손실이 좀 일어났는데 왜 그러냐면 두산건설에서 미분양 사태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다가 두산밥켓, 지금의 두산밥켓이죠. 두산밥켓을 인수했을 때에 4조 5천억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요. 그게 2007년이었죠. 그런데 그 차입금이 무려 80%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빚을 내서 사실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2007년이었고요. 2008년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금융위기가 있었죠. 경기가 완전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죠. 이때부터 이제 순환의 역사예요, 사실. 정말로 두산중공업이 정말 잘했기 때문에 두산그룹을 잘 이끌어 온 거지. 사실 우리가 뭐 지주사 형태로 본다면 두산그룹이 최고 위에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두산중공업인데 두산중공업이 사실상 이런 부실 계열사의 이런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떠안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업황이 좀 안 좋아지면 사실 두산그룹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 지금 형태로 말씀드리면은 워낙 두산 인프라코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프라코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중국이라든지 수주를 많이 해왔어요. 뭐 굴삭기도 많이 팔고요. 정말 계약건도 많이 따내면서 하고 있지만 사실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좀 금융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두산중공업에 들어가실 때에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있느냐가 여러분께서 요구하는 정말 두산그룹에서 요구하는 방안이겠죠. 자, 그다음에 또 코로나19 좀 볼까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뭘까? 이렇게 아마 여러분 면접 가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DS 부분,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가 몇 가지로 나눠지죠? 그렇죠. 우리가 총 4개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3개였지만 지금은 4개죠. 뭐가 있나요? IM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DS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C 부분이 있죠. 가전. 이렇게 전장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 4가지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좀 자료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2020년도 1분기의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뜯어보니까 뭐였죠? DS 부분, 반도체 부분에서 업황이 좀 좋았죠.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 뜻은 뭐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삼성전자 어려울 거야. 이 기업 어려울 거야. 내가 지원하는 회사 어려울 거야. 라고 봤는데 진짜 막상 뜯어보고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았단 말이죠. 그럼 뭐겠어요? 이런 코로나19가 각 회사마다 정말로 각 회사마다 미치는 영향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원하는 회사 코로나19에 영향 없었을까요? 다 받았습니다. 영향을 안 받는 회사가 없어요. 이렇게 수혜도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회사가 코로나19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면접하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그렇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채용 시장은 많이 바뀌어 있을 거니까. 자, 좀비 기업이 확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실 기업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신용도가 하락을 하겠죠. 그럼 기업이 도산합니다. 정부가 지금 계속적으로 재정 지출하고 있는 게 왜 그렇죠? 뭐 국민 경제 살리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뭐 유동성, 풍박의 유동성, 특히 기업에게 회사채를 사주는 역할, 그죠? 채권을 사주는 역할, 신용도를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대량 실업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나요? 대량 실업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해고 아니면 무급휴직 이렇게 가겠죠. 실업 상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처분 가능 소득이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이 낮아집니다. 한마디로 내 소득에서 고정비용, 뭐 이자 갚고 뭐 이렇게 뺀 다음에 남아 있는 금액, 기본적으로 뭐 세금 내고 이자 내고 다 낸 다음에 남아 있는 이 처분 가능 소득이 낮다는 얘기는 쓸 돈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럼 뭐가 될까요? 가계가 부실해집니다. 부동산, 부실 채권이 일어나요. 빚을 못 갚는 거죠.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나요? 은행이 위험해지죠. 은행이 위험해지면 금융위기가 옵니다. 많이 본 시그널 아닌가요? 그렇죠. 어디였나요? 미국의 그렇죠. 미국의 금융위기 때 실제로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딱 이거였잖아요. 부동산의 부실 채권. 그다음에 그게 금융위기로 와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이러한 사태가 사실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정부에서도 열심히 재정 지출하고 있는 것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훼손,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은 꼭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업의 도산을 막는 게 가장 큰 이슈였다. 코로나19가 안겨준 우리나라의 경제에 안겨준 거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서 많은 재정 지출을 했다. 자, 또 볼까요? 코로나19의 경제 위기 배경 첫 번째 금융 정책으로만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유가락이라는 글로벌 악재까지 더해졌죠. 세 번째 자국 우선주를 앞세우다 보니까 글로벌 정책 공조는 기대하기 어렵다. 요 세 가지는요. 사실 금융권 채용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이 방송 보시는 요거 꼭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펙과 러시아의 싸움. 사실 그 이면에는 러시아와 미국의 다툼,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요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 셰일 오일이라는 거, 셰일 오일의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유가가 떨어졌던 이유, 미국의 셰일 석유 확대를 막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러시아가. 예. 사실 여러분 셰일 석유는요 평균 생산 단가가 배럴당 30에서 40달러 선이에요. 무슨 얘기겠어요? 석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2~3배가 높아요. 뭐예요? 석유값이 떨어지면 채산성이 떨어집니다. 셰일 석유는 무슨 얘기예요? 석유값이 계속 떨어진다? 미국의 셰일 산업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 이 그진 이하로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1차적으로 누가 타격을 받느냐? 셰일 석유는 미국이 1위입니다. 미국의 셰일 석유 산업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게 리스크로 작용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오펙과 이걸 막아내게 했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나 안 해! 이래버렸던 거죠. 감산유가 안 해! 이래버렸던 거죠. 그래서 뭐 서로 그냥 자존심 싸움에 그래? 그럼 나도 낮출래. 나 감산 안 해. 나는 감산 안 할 거야. 석유를 막 공급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사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 셰일 오일은 뭐 기본 상식입니다. 뭐 기본 상식적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도 자주 나왔던 내용인데요. 셰일 오일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글을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유에 비해서 개발 단가가 비싸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한다. 왜? 원유층보다 더 깊게 있거든요. 더 깊게 파야 돼요. 그다음에 L자형으로 파 들어가야 됩니다.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셰일 산업이 발전한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겁니다. 자본력 있고 기술이 있는 나라. 사실 셰일층은 중국도 있고요. 러시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발전한 나라, 셰일 오일을 잘 뽑아내는 나라라 바로 자본과 기술이 있는 미국이겠죠. 그래서 셰일 오일에 타격이 있는다? 미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어떤 역학적인 부분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또 볼까요?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나라에 좋을까요? 여러분, 유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좋은가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정유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석유화학 쪽 보신다면 분명히 매번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유가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건 너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 2020년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저유가 상태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저도 놀랐어요, 사실. 과거에는요, 정말 한 몇 년 전만 해도 야, 이거 100달러 되는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 40달러, 30달러, 뭐 심지어 20달러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폭락이죠. 폭락 수준인데 좋을까요?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유가가 지탱이 돼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소폭으로 떨어져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은 거지 폭락이라든지 폭등은 절대 좋지 않아요. 자, 유가가 만약에 폭등한다. 그럼 기름값을 포함한 모든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맞죠? 그다음에 뭐가 돼요? 인플레이션이 물론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목표치에 한참 미달하지만 예를 들어서 생필품의 가격 인상이 된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소비가 위축이 되겠죠. 비싸서 안 사요. 그럼 경기가 위축이 되고요. 그럼 뭐가 돼요?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자, 반대로 볼까요? 유가가 폭락을 합니다. 엄청나게 떨어져요. 지금처럼. 그러면 석유 관련 업체의 채산성이 악화가 되겠죠. 유가가 폭락한다는 얘기는요. 사실 뭐 오펙과 비오펙과의 완력 싸움, 감산 싸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수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고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수요 자체가 없습니다. 석유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유가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석유 산업의 채산성이 약화됩니다. 그다음 뭐야? 투자가 감소되고요. 파급 효과 전 산업군을 경계 침체가 오고 주가가 폭락되는. 그래서 유가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폭등한다, 낮아진다, 폭락한다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유업체는 정유 마진으로, 정제 마진으로 사실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 실제적으로 여러분 유가가 폭락하면 아니 유가가 낮아지면 좋죠 사실.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락하면은 오히려 정제 마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등과 폭락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오일 생산 국가의 경제 위기가 오죠. 석유 산업의 붕괴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유, 조선, 건설업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5대 산업군의 하나인데 이런 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경제 불안이 올 수밖에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국의 셰일 업체의 도산 위기가 도래한다. 자, 그다음 또 볼까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이제 메르스와 IMF 등과 같은 과거의 위기 상황과 한번 비교해 분석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이렇게는 질문이 안 들어오겠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만약에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시오. 아니면은 우리 회사가 이런 업종이 있는데 코로나19에 좀 영향을 받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한번 과거의 사례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랬는데 IMF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메르스는 우리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 2003년도에 우리 사스 기억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였을 것 같아요. 2003년도 사스가 있었어요. 그때 0.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뭐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009년도에 신종플루 있었죠. 0.1에서 0.3%포인트. 2015년도에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를 떨어뜨렸는데 재밌는 거는 보세요. 사스는요. 우리나라에 감염자가 3명밖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영향 안 미쳤어요. 근데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영향 많이 미쳤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제였죠. 중동과 우리나라의 문제였는데 아시아권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메르스가 더 영향이 컸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던 건 사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스는요. 전체의 문제였어요. 특히 사스는 아시아권에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중국, 홍콩, 동남아 엄청나게 퍼지면서 동남아 경기가 동아시아의 어떤 경기가 다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중국의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중국이 안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메르스는 우리나라의 문제였고요. 사스는 아시아권 전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글로벌이 무너진 거죠.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우리가 더 받았어요. 그렇다면 코로나19는요.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입니다. 완전히 범유행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되나요?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죠. 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도 안 되고 수입하려고 해도 지금 경기가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멈췄기 때문에 수입도 차질이 생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메르스와 IMF와 이래서 사스 이런 문제를 여러분께서 섞어서 얘기할 수만 있다면 이 친구가 정말 경제의 거시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정말로 그 면접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요. IMF는 금융위기였습니다. 금융 하나만 무너진 상태였어요. 이런 부분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치 사슬이 뭐예요? 맥킨지 컨설팅에서 최초로 제시하고요. 마이클 포터 교수가 발전시켜서 널리 알린 개념인데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가치 사슬, 밸류 체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죠. 상식 중에 경제 상식 중에 가치 사슬 우리가 많이 이론 서적에도 전공 서적에도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치 사슬이 있는데 글로벌 가치 사슬은 뭐냐면 이 가치 사슬에서요. 여기 볼게요. 세계화 개념을 추가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한 기업에서 그래서 본원적 경쟁 전략이 있고요. 그러니까 본원적 가치 사슬이 있죠. 뭐냐면 영업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가치. 근데 예를 들어서 본원적이 아닌 가치 사슬도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서비스, 아니면 인사 구조, 아니면 내부적으로 있는 프로세스의 효율화. 이런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가치 사슬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게 작은 회사에서 그냥 전 세계로 넓혀졌다고 보시면 돼요. 세계화 추세에 맞물려서 글로벌 가치 사슬은 뭐냐면 내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뭐가 되나요? 아이디어는 대한민국에서 하고 설계는 대한민국에서 하고 제조 공장은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중국에 있고요. 그러면 원자료는 어디서 갖고 나요? 원재료들은 예를 들어서 재료 상품은 어디서 갖고 나요? 그래요. 일본에서 수입해서 뭐예요? 일본에서 가져다가 아이디어는 내관에서 제조 공장은 중국에 하고 수출은 미국에다 하고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글로벌 가치 사슬.
글로벌 세계화 추진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느 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이제는 다 맞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는 이런 글로벌 가치 사슬이 깨져버렸죠. 왜? 중국이 안 돌아가니까, 중국이 스탑되어 버리니까 뭐가 돼요? 우리나라도 스탑되고 일본도 스탑되고. 재미있는 사실 말씀드릴까요? 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이제는 방역 업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하는 마스크를 만드는 업체인데 브랜드는 미국 건데요. 제조 공장은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올스톱 됐더니 마스크가 엄청나게 부족한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죠. 글로벌 가치 사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설계, 생산, 유통, 사용, 폐기 전 분야가 기업의 활동에 운송 및 통신을 발전해서 세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가치 사슬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금리를 내리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좀 나오는데요. 요 내용은요 너무 중요해요. 사실 지금 완전 초저금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0% 초저금리인데 이 부분은요 이미 여러분 칩보코지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어디냐면 대안 상위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가 금리 하락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다? 코로나19와 대비해서 얘기했습니다. 기만 이론적인 교과서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19의 변수에 빗대어서 금리 하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미 칩보코디 대안 상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 뭐 어디 가서든 이런 질문 들어오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질문들도요. 아마 금융 쪽, 특히 은행 쪽, 금융과 관련된 모든 섹터 포함해서 다양한 업종군들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분께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커졌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모르시면요. 진짜 면접 들어서 할 얘기가 하나도 없으실걸요? 예전처럼 우리가 인터넷에서 봤던 자료들, 예전처럼 채용시장 직종 준비했던 것들, 기업 분석들 이것도 좋지만은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의 비즈니스의 생태계가 변하는 부분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채용시장이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포인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꼭 방송 보시면서 이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도 꼭 여러분 걸로 만들기를 칩보코디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취업 칩보코디입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TMI 권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